알리스터 맥그레스.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책 우주 제 13강이 되겠습니다. 13강에서는 과학의 이론이 이게 뭔지, 그 한계 아니면 그 옳음, 정당성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다 이론적으로 이 세계의 정당성 아니면 논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이론. 그게 옳죠. 옳은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의 그것도 그림이다. 그걸 맥그레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따라온 글을 바탕에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재밌겠어요. 우리는 과학의 이론을 절대화하고 있는데 옳죠. 절대적으로 옳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범주 안에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보겠습니다. 77쪽입니다. 다들 상황이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 10대 시절 나는 자연과학의 단순함에 크게 기뻐했다. 자연과학은 증명해냈다. 그리고 증거를 엄밀하게 검토한 데 근거하여 확실한 결론을 제공했다. 그렇죠. 수학의 엄밀성.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하는 방법, 이런 다 확실한 거죠. 나는 16살에 버틀란드 러셀의 서양사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를 읽었는데 그 반종교적 주장이 마음에 들었다. 러셀은 무신론자죠. 실제로 무신론자인지 아니면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반대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의 책에서는 종교를 반대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하지만 한 부분에서 러셀의 말이 거슬렸다. 그는 철학의 주된 혜택 중 하나가 우리에게 확실성 없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게 맥그레스 사춘기 때, 사춘기 후반이겠죠? 20대 중반, 10대 중반에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건 맞다 그렇게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이건 맞는 거거든요. 세계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러셀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그 과학적 확실성이 없이도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맥그레스 16살 때에 맥그레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내가 볼 때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그는 과학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단 말인가. 과학이 그 이론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가. 과학이 우리에게 확실성을 제공했는데 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강력한 도전 의식을 갖고 러셀의 책을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 나옵니다. 확실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열망. 그렇죠. 그걸 열망하는데 결국은 확실성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 얘기 할 겁니다. 맥그레스가요. 버트라스 러셀의 그 경구를 불만스럽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동의하게 되겠죠. 당시 나는 과학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놀랍도록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방식이고 인생의 큰 문제들에 대해 증명된 답변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볼 때 믿음, 특히 종교적 믿음은 추측이자 희망적 사고에 불과했다. 현대 지식인들
종교를 무시하는 지식인들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때 고수했던 입장은 나중에 알고 보니 단순화된 과학적 실증주의였다. 과학 실증주의예요.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입장을 가리켜서 과학적 실증주의입니다. 근데 그거는 웃기는 거죠. 웃긴다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은데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과학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나왔던 것들이 더 계속 또 극복됩니다. 뉴턴의 기계적 역학에서 하이젠베르크의 양자 역학 이렇게 온 것처럼 양자 역학은 뉴턴의 기계적 역학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계가 어떻게 자기의 실체를 드러낼지 모릅니다. 별과 별 사이에 중력, 태양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행성이 있죠. 그 중력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중력 그것도 100%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 우주에 어떤 그물 같은 망이 있어갖고 가장 무거운 별이 가운데 있으면 주변에 있는 게 그 움푹 파진 데를 빙빙 도는 거, 뭐 그렇게도 설명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림.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과학적 실증주의로 100% 주장하는 거, 그게 이제 16살 때 과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맥그레스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증거가 믿음이 들어설 자리를 완전히 배제해버린 그 견해를 나중에 리처드 도킨스가 다음과 같이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었다. 자기가 16살 때 마음을 도킨스가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이 어떤 것, 무엇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믿도록 만드는 마음 상태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충실한 증거가 있다면 믿음은 불필요할 것이다. 그 증거 때문에 어쨌거나 믿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게 도킨스의 말인데 과학적 실증주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거 뭐 믿을 게 뭐 있어. 그냥 증거가 있으니까 믿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이 세계 인간 삶은 그런 걸로 다 규정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차원은 또 다른 거예요. 층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믿음을 재단하는 것은 과학적 실증주의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 나에게는 바로 이것이 과학이 그토록 멋진 이유였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과학계는 그 문제를 풀어줄 실험을 고안했다. 그런데 언제 누군가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실험을 한 적이 있나? 이 과학적 실험, 실증을 통해서 신을 증명해낼 수 있나? 아니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나? 그건 아닌 거죠. 나는 나중에 리처드 도킨스가 그랬던 것처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종교가 현실에서 이탈하여 내가 물리학을 통해서 알게 된 것과 아무 관계도 없는 날조된 우주로 피신할 것을 요구한다고 확신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오해될 만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없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우주 어디 공간 천당으로 가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종교는 꾸며낸 것으로만 이루어진 허구적 우주를 다루는 일이었다.
과학은 증명될 수 있는 것들, 옳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다루는 작업이었다. 그것은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지식이었다. 뭐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현대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이러한 생각하는 지식인들 앞에 오늘 교회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이거는 초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헬라 철학을 한 사람들 앞에 변증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헛소리 하다가는 모욕당하죠. 따돌림 당하죠. 하지만 가끔 누군가가 커튼을 걷어 더 어둡고 복잡한 세계, 학교에서 내게 과학을 가르쳐 준 분들이 속삭임으로만 말했던 세계를 힐끗 드러내는 것 같았다. 과학의 빛이 닿지 않는 어떤 곳에 느낌이 온 거죠. 그들은 금지된 바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나오는 멋진 구절인데, 고래잡이 이야기죠. 모비딕. 금지된 바다를 항해해 봤으면서 내가 그리로 가는 것은 아직 원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기엔 아직 어리고 또 공부해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1960년대 말에 나는 친구들과 함께 물리학 수업 시간에 빛의 본질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참 조숙한 학생이네요. 그리고 영국 교육제도가 이렇게 됐나? 저하고 나이가 똑같죠? 이 사람이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또 잊어버렸네. 나이가 몇 살인지. 맞을 겁니다. 네, 60년대 말에 고등학교 같은데 빛의 본질을 공부하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때 사람들은 빛이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 이동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물론 선생님은 이제는 누구도 그런 식의 허튼 소리를 믿지 않는다고 장담하셨다. 나는 그것이 먼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내용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고작 2세대 전에 과학자들이 믿었던 내용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궁금해졌다. 그럼 어째서 과학은 그동안 수많은 것에 대해 마음을 바꿨을까?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하다요. 태양빛. 그게 사실 아직 우리가 다 모른다고 그러죠? 물리학적으로도요. 그게 입자인지 파장인지 아직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생각을 과학자들 그렇게 엄격한 학문인데 생각을 바꿨을까? 그게 궁금했다는 겁니다. 증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으로 문제가 끝났을 거 아닌가. 어떤 것이 옳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마음을 바꾼단 말인가. 물론 문제는 내가 거북한 부분을 제거하고 단순화시킨 초등학생들에게나 적합한 버전의 과학을 배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아주 초보적인 과학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과학이 사실들, 팩트, 실험으로 증명 확립된 지식 체계, 사실들을 다룬다고 배웠다. 그것은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흥미로운 무신론 선언서인 신은 위대하지 않다 같은 질 낮은 대중서적에 지금도 여전히 볼 수 있는 유치한 과학관이다. 그 사실들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아닌데 그를 영원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그것도 유치한 과학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진짜 경성과학과 달랐다. 이거 번역하기 딱 낯선 단어네요. 유치한 과학관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경성과학. 왜 경성이라고 그랬지? 하드, 사이언스인데요. 하드, 딱딱한.
그러니까 경직됐다, 딱딱하다, 그럴 경성, 연성, 경성 말은 됩니다. 연성은 좀 부드러운 성질, 경성은 딱딱한 성질. 그래서 hard science 이거를 경성과학이라고 했네요. 뭐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구화된 과학을 가르쳐줘. 그렇죠. 그러나 것은 내가 나중에 발견하게 된 진짜 경성과학과 다르다. 아니네. hard science. 그럼 이게 좋다는 얘기인가? 경성과학이 hard science? 좀 이상하네. 이 대목에서. 유치원 과학과 이게 오히려 hard science로 제가 느꼈거든요. 이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요. 자기들이 사실들을 다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과학 아닙니까? 그게 유치원 과학관인데, 그건 고정된 것 생각이죠. 물질, 우주, 세계가 자기들 과학적 이론으로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집, 좋은 뜻으로 하면 확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유치원과학관이 경성과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드 사이언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드 사이언스는 더 깊다, 유치한 게 아니라 더 고급스럽다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런가? 영어가 그렇게 쓰이나요? 가보겠습니다. 나와 그부들이 듣지 못했던 것이 있었으니 과학 연구의 점진성이 뜻하는 바는 과학자들이 오늘 믿은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때로는 수정되고 때로는 완전히 버려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증거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다른 방식이요. 새롭다고 하는 건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와 과학이 상황을 보던 기존 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는 과학사와 과학 철학 분야의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도저히 과학이 이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그때요.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한순간에 깨달았다. 참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학교 교육이 이걸 해야 되죠. 청소년들, 사춘기, 10대 아이들에게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냥 수학능력고사 그 문제풀이 여기에 매달려 있어서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는 교육, 이건 참 어떻게 할까요? 뭐 그래도 그 안에서 뛰어난 애들이 있으니까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깨닫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 학생들, 저와 저처럼요. 그러나 보통 수준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신학도 똑같습니다. 저도 깨달음 없이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뭔가 이게 더 근원적이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데 참 시행처가 많은 거죠. 예, 학생은 개인적으로도 뛰어난 학생이기도 하고 영국이라고 하는 교육제도 그 안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시너지가 일어나서 뛰어난 학자가 된 것 같습니다. 유력한 증거에 대한 단순화된 논의는 많은 이유로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논의는 증거가 순전히 객관적 문제라는 듯 말하고 그 안에 복잡하고 주관적인 측면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계산해내면, 실험해내면 그게 다 답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건 잘못이죠. 인간은 사색의 자유를 행사하는 존재이고 자신이 미리 정해둔 선호하는 사고방식에 증거를 완전히 끼워 맞출 수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전 이해에 따라서 과학적 실험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940년대에 리센코 사건의 이 점을 잘 보여준다. 트로핌 디 리센코의 이단적 생물학 사상은 소련의 지도자들을 정치적으로 만족시켰고 과학적 정설에 해당하는 그의 적수들의 과학적 사상은 부르주아적이거나 파시스트적이라고 규탄을 받았다. 어떤 사건인데요. 전 잘 모르는데 어떤 게 있었나 봅니다. 소련의 통치기간에 벌어진 진화생물학의 이 서글픈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듯 거북하게 여기는 증거를 아예 무시하거나 이념적 틀 안에서 끼워 맞추는 흔히 지적 폭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집단 사고는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죠. 러시아에서 러시아 정부 전체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거기에 맞게 어떤 생물학의 이론을 세운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겠죠. 러셀이 옳았다. 예, 나왔죠. 자, 러셀이 옳았다. 불확실성이요. 우리는 불확실성을 상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적으로도 실존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확실한 어떤 규범 안에, 어떤 개념 안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열려있다고 하는 사실이 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조금 느낌이 오면 그 불안하니까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이 맥그레스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지적으로도 실존적으로도 어렵다. 10대 시절의 나를 되돌아보면 확실성을 갈망했던 내 자신을 나무랄 수가 없다. 우리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자신의 서 있는 곳의 위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단히 고지식한 과학 모델, 이건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천동설, 지동설, 이런 것들이 모델이에요. 그건 내가 대표적으로 아는 거라서 그런데 과학 세계는 많은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장이론 이런 것들도 모델입니다. 이 가진 한계를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만드는 뿌리 깊은 심리적 힘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은 확실성을 내세우는 종교적 또는 반종교적 근본주의가 결국은 근본주의죠. 일부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들은 거짓 확실성의 거품들 바깥에 있는 진짜 세계가 더 부담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상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최소한 이런 정도의 마인드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참 이건 앞에서 이 사람이 얘기했듯이 지적으로도 머리로도 실존적으로도 자기의 삶의 바탕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안정감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불안감이죠. 그 다음 소제목 과학에서의 이론, 본격적으로 테오리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보기. 소설가 헨리 밀러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이르는 탐구의 여행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많은 관찰 사실에 직면할 때 과학자의 근본 본능은 어떤 큰 그림 또는 이론이 그것들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해줄지 궁리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관찰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계의 구제라는 말인데, 이게 뭐 현상계 구제? 구제. 구원한다는 뜻이잖아요. Saving the appearances. Saving. appearances. 현상이잖아요. 나타나는 거잖아요. 현상계의 saving. 구원을 말인데, 이것은 관찰된 증거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현상. 그걸 이제 보는 거잖아요.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 증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관찰 증거에 비추어 이론을 판단해야 된다. 이론이 증거와 맞지 않으면 타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거북한 관찰 내용을 걸러내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 다시요.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거북한 관찰 내용을 걸러내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거북한 관찰 내용은 빼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허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반대말이에요. 근데 이런 뜻이겠죠.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거북한 관찰 내용을 건너뛰는 일이라 허용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걸러낸다고 하는 게 좀 매끄러운 번역은 못 되네.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거북한 관찰 내용을 외면하는 것은 안 된다. 뭐 그런 생각 같습니다. 외면. 걸러낸다고 하는 게 뭐 그래도 그렇게 이해해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 82쪽입니다. 과학적 탐구는 세상을 보는 최고의 방법, 즉 일체의 인원적 압력에서 벗어나 실제로 관찰한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해주는 접근법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세대가 옳은 것으로 확고하게 믿었던 내용을 다음 세대는 부적절하거나 틀린 것으로 여기고 거부할 수 있다. 과학도 100% 정확한 게 아닌 거죠. 교정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여행 중에 있고, 이건 완전히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여행 중이다. 도상의 존재다. 과학은 여행 중에 있고 최종 목적지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상황이 아직 유동적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인데 상황이 무난하고 단순하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이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 불안한 거를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그런 것들은 다 불안한 거죠.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첫날 가서 자기 가족도 만나고 누구 만나고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삶들이 연장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안정감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불안하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그건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부 사람들의 과학을 과학적 결과에 고정된 집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는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안정적이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변하지 않고 되기를 과학 이론이 그렇게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과학을 과학적 결과의 고정된 집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싶어하고 딱 결정돼서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죠.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상의 변화. 이 사상은 과학의 사상이 아니죠. 세계를 보는 눈을 가르쳐줘. 사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과학에 의해서 세계를 새롭게 본다는 건데 그 변화를 초래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이유는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그 요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지 이건 이제 고정된 집합으로 생각하는 건 안 되죠. 나쁜 좀 과학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싶어하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하는 건데 일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간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번역이 잘못됐나? 그냥 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과학이 고정된 집합체가 아니다. 과학적 결과로 나온 고정된 집합체가 아니다. 그 안정감 속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100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주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고 믿기에 우주가 애초에 어디서 생겨났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매혹적인 질문들이 가능해졌다. 두 믿음 중 자의적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빅뱅이라고 하는 둘 다 당대에 주어진 최고의 증거를 숙고한 결과다. 그러나 증거와 이론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것이다. 천문학자 칼 세이거는 이 점을 우아하게 지적했으며 그의 말은 똑바로 들을 필요가 있다. 칼 세이건 저도 이 사람의 책 몇 권 읽었습니다. 과학은 지식의 모음 훨씬 이상의 것이다. 과학은 생각하는 방식이다. 이 개념은 과학이 거둔 성공의 중심에 있다. 과학은 우리에게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선입견에 맞지 않아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과학은 우리에게 대안적인 가설들을 머릿속에 두고 어떤 가설이 사실에 가장 부합하는지 판단해 보라고 조언한다. 나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마음에 든다. 이것은 확실성만 다루는 듯 보이는 오만한 종교적, 반종교적, 양쪽 다 그런 거예요. 종교에도 오만할 수 있고 다른 쪽에도 오만할 수 있는데 그런 독단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그런 독단적 실제관에는 이제 내가 알기로는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종교 모두의 특징인 잠정성, 열린 마음, 잠정성, 열린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 겸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독단적 실제관. 그게 한국 보수주의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독단적 실제관, 독단적 신론. 그렇죠. 거기서 안정감을 구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안정되나요? 안 되죠. 그래도 다른 게 없으니까 거기에 매달리고 살 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